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유정민 선생입니다. 이 시간에 2020년도 국가직 7급에 대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국가직 7급은 국가직 시험에 거의 막바지라서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아마 공부를 제대로 좀 한 수험생이라면 거의 기본적으로 90점 정도, 85점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90점 정도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제부터 쌤하고 함께 한 문제 한 문제씩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 친 말이 불규칙 활용 용언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불규칙 활용이란 말이 형태가 변하는 것이죠. 다시, 활용이란 말이 형태가 변하는데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형태가 갑자기 불규칙 바운드가 생겨서 변하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규칙 활용에는 여러분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됐습니까? 예를 들면 1번에 음악이 흘렀다는 르 불규칙, 어간이 변하는 르 불규칙.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는 여 불규칙과 러 불규칙.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 4번에 보면 자정에 이러러서야 이러르다. 됐습니까? 러 불규칙. 그 다음에 어간 어미 둘 다 변하는 불규칙 활용, 히읗 불규칙 활용. 기억나죠? 그죠? 파랗다, 노랗다, 파래지다, 하얘지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2번에 해당되고, 그래서 불규칙 용언이 아닌 것은 잠가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잠그다죠. 잠그다의 아가 되었을 때 어간의 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미 앞에서 탈락할 때 이것은 탈락으로 규칙입니다. 규칙. 불규칙 활용이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불규칙 활용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규칙과 불규칙의 개념을 몰랐을 때는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2번으로 가십시다. 밑줄 친 단어가 다이어로 묶인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다이어로 묶인 것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동음이어와 구별해라 이런 말이야. 동음이어는 발음만 같고 뜻은 다른 거잖아요. 동음이어는 발음만 같고 뜻은 다른 거니까 됐죠? 발음만 갖고 뜻은 다른 거니까 기본적으로 동음이어는 각각이 사전에 표제어로 수록이 되는 거죠. 대신에 다이어는요, 여러분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가 있다. 됐습니까?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가 있다. 결국은 A라는 단어에 A1, A2, A3 이런 의미에 관련된 속성이 있어야 돼. 반드시. 됐습니까? 예를 들면 선택지 1번에 그는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이때 눈은 I, 시선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이 나뭇가지에 눈이 튼다. 이때 눈은 싹이죠. 싹. 됐습니까? 이건 동음이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번에 애가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쓴다는 것은 라이팅이죠. 근데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한다. 이때는 사용하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화초가 죽었다. 본래 죽었다라는 말은 die에서 시작된다. 그죠? 성질이 요새 많이 죽었네. die와 관련된 die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고 3번 다음에서 설명한 공감적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만 봐도 선택지에서 공감적 대화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대화는 화자와 청자 간의 화법 문제입니다. 상호 교섭적 행위다. 공감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에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야, 안정감을 가져. 이런 해결책을 지적해 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은 답이 안 돼요. 3번에 계속 공부를 하니 지치는 것 같아.
야, 몸이 지치면 공부를 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고민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면 안 된다고. 4번에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따위 소리를 하니? 안 된다. 그죠? 공감적 대화는 1번에서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하니까 뭐라 하냐면 요즘 날씨 때문에 더 그렇지. 일단 인정. 집중력이 떨어져. 야, 요즘 날씨 때문에 더 그렇지.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니 속이 상하겠구나. 너 열심히 잘해야 될 시기에 집중이 안 되니까 힘들지. 속이 상하겠네. 나는 너 마음 충분히 이해돼. 이런 말이죠. 공감적 대화.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거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랬습니다. 거래 전개 순서는 무조건 1번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1번에서는 지시어 연결어 접속어는 여러분 1번으로 오지 못한다. 그죠?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가처럼 이처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에서 그러나 이런 것들 맞죠? 그러니까 가와 다는 1번으로 오지 못한다. 1번에 안 돼.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답은 무조건 나와 라가 1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역으로 가서 나에서 인간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은 면대면 소통이다. 라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면대면 소통. 당연히 여러분 나의 가장 오래된 소통이 면대면 소통이다가 나와야 그 다음에 면대면 소통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1번 2번 싸움이네. 나와 라에서. 그러면 라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니까 라의 마지막을 잘 봅시다. 됐죠? 면대면 소통은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 음성과 몸짓과 표정 등을 통해서 의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라에서 면대면 방식은 같은 시 공간에 존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음성과 몸짓과 표정 등을 주고받으면서 주고받는 의사 방식이다. 그러면 라 다음에 나라 다음에 가와 다를 볼까 벌써. 그러나 점차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은 됐고 나라 그 다음에 가 이처럼 면대면 소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 같은 시공간 안에서 존재한다. 날아가다 날아가다가 답이 돼야 되는데 맞는지 한번 볼까? 날아가다 답은 1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빠르게 갑시다. 5번 한시의 한글 풀이를 참조할 때 기억 리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힌트가 있네. 하늘이 높으니 하늘이 높다. 그죠? 해와 달이 밝다. 이런 말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 힌트는 요겁니다. 땅이 두터우니. 이랬습니다. 그럼 최소한 따지자가 와요. 땅지자. 땅지자만 봐도 답은 2번, 3번, 4번의 싸움이네. 2, 3, 4. 됐습니까? 여름에 이러니 나뭇잎이 푸르다. 됐습니까? 가을은 서늘하야 하니까 가을은 당연히 가을 추자가 있어야 되겠네. 그죠? 됐습니까? 가을 추자만 해도 2, 3, 4에서 가을 추자만 해도 3번이 날아간다. 그지? 2번과 4번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시 땅이 두텁다 하니까 이러면 땅이 후덕하다, 후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답은 보니까 다 후자인데 3번의 후자와 4번의 후자는 제후 후자, 공후 후자죠. 임금 후자. 됐습니까? 후덕하다 하는 것은 답이 요거밖에 안 되네.
땅이 후덕하다. 맞습니까? 가을이 서늘하다. 추량. 됐습니까? 나뭇가지. 그죠? 됐습니까? 나뭇잎이 푸르도다 하고 나서 됐습니까? 연의 나뭇잎, 나무의 이파리, 옆, 그죠? 수엽. 됐습니까? 오케이. 그 4번에는 이러면 수초잖아. 초자가 풀초자잖아. 풀초자. 그죠? 풀초자 이거는. 됐습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한자치고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고 그냥 아마 그저 주는 문제처럼 출제한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6번. 다음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윤선도의 조입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외다하나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분별할 줄이 시랴 이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프나 즐겁다 옳다나 외다하면 틀렸다 아무리 잡소리를 해도 나는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 유교적 선비로서 세상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몸에 할 일만 유교적인 일만 할 뿐 그 밖에 연함은 일 즉 속세의 일은 분별할 줄이 있으랴. 이게 가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윤선도의 견해요라는 작품입니다. 1번 가에서 슬프든 즐겁든 자신의 할 일만 닦을 뿐이라는 것으로 봐서 화자의 강직한 태도 나는 유교적 충의를 다하겠다 요거죠. 됐습니까? 1번은 오케이입니다. 2번 내 일이 망령된 줄 내라 하야 모를 순간 이때 견해요는 윤선도가 유배 가서 쓴 시조잖아요. 내 일이 망령된 줄 내 일이 잘못된 줄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님 위한 탓이로세. 오늘 내가 이렇게 맛이 간 것 내가 이렇게 유배 간 것은 전부 다 임금님 때문이야. 그래서 아무가 간신배들이 아무리 일러도 아무리 잡소리를 해도 참소를 해도 임금님이 생각해 보쇼 이런 말이에요. 2번 나에서 자신의 잘못을 잘 안다고 한 것으로 봐. 답은 탈락이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일이 뭔가 잘못된 걸 나도 알고 있어 이런 말이죠. 이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야. 내 자신의 잘못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일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한 것도 전부 다 누구 때문이라고? 임금님 위한 뜻이시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타인을 원망하기보다는 화자 자신의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임금님 때문이기 때문에 임금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잡소리를 해도 님이 생각해 달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은 해설이 안 되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죠. 3번 다 추성 진호로밖에 우러가는 저 시냇물아 감정이입입니다. 무엇 하려고 주야에 흐르느냐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줄을 모른다. 오늘 저 시냇물 이꼴 님 향한 내 뜻과 똑같습니다. 감정이입입니다. 3번 다해서 임금님을 향한 뜻을 밤낮으로 흐르는 시냇물에 비유한 것으로 봐서 화자가 지니는 변함없는 임금님에 대한 마음. 오케이 맞죠?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어디서 왜 기르기는 화자의 외로운 부모님을 떠나서 유배와 있는 자신의 신세를 왜 기르기라 했습니다. 4번 라에서 어버이를 그리는 절절한 정이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서 화자의 인간적인 면모 그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네. 됐습니까? 답은 2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됐죠? 자신의 잘못을 잘 안다고 한 게 아니라 내 일이 잘못된 건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한 것은 전부 다 임금님을 위해서야. 그래서 남들이 잡소리를 해도 임금님이 판단해 달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답은 2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7번 기억리얼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문장 오류의 유형으로 서술어와 주어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경우 1번에 내 말의 요점은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
틀렸죠. 여기 해당되는 게 맞네. 그죠? 1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와 주어가 홍하지 않죠. 그래서 주어는 내 말의 요점은 노력하자는 것이다. 점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내 말의 요점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다. 2번 스스로와 호응이 필요한 보호가 누락된 경우. 니은 볼까? 나는 이 일의 적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되기로 결심했다. 이런 보호는 우리 국어에서 보호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보호. 내가 직접 적임자가 되기로. 적임자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임자가 되기로. 보호가 맞죠. 오케이. 2번도 맞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디귿. 스스로와의 호응이 필요한 목적어. 이거는 목적어가 누락된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거 할 때 호응을 잘 보면 나는 춤을 추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식의, 이건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입니다. 스스로와의 호응이 필요한 목적어가 누락된 경우죠. 3번에 겁이 많았던 나는 혼자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못내 무서워 동행하였다. 누구와? 혼자 여행 가기가 무서워서 친구와 동행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때는 비교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죠. 답은 3번이 답이 확실히 맞습니다. 틀렸다. 그죠? 목적어가 생략된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필수 부사가 생략된 것이죠. 마지막에 스스로와의 호응이 필요한 필수적 부사가 누락된 경우. 이 3번은 리얼에 해당되는데 리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시험 잘 내잖아요.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의지하기도 한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한다. 사람에 의지하기도 한다. 필수 부사가 생략된 게 맞습니다. 답은 확실히 3번. 3번은 목적어가 생략된 게 아니고 필수 부사가 생략됐습니다. 겁이 많았던 나는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못내 무서워. 엄마와 형과 친구와 동생과 동창과 필수 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기억 리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드렸습니다.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볼까요? 황만근 황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황만근이가 약간 모자라게 태어났잖아. 그런데 동네에서는 참 굳은 일을 다 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어.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뿌리를 되어서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이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1번 황만근은 후세에 그럴듯한 교훈을 남길 만큼 유식하지 못했다. 무식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이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즉 남에게 함부로 간섭질한다든지 지적질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1번은 탈락. 적절한 것을 묻습니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힌트는 이거잖아.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2번 황만근은 빚만 남는 농사에 고생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답은 2번이 답이죠. 됐습니까? 다시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농사 짓지 마라 이 말이지만 개의치 않았다. 농사 지었다고. 됐습니까? 답은 2번이 되고 됐습니까?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겠다. 공이 돌아오면 나보다 남을 앞세웠다. 3번
황만근은 공을 남에게 돌려 주위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했다. 그게 아니죠. 겸손하게 남을 돌려서 남들이 깜짝깜짝 놀랬단 말이죠. 뭐 선생은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했다.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술로서 망한 게 아니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스케치해 나갔다고. 황만근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결국 건강이 나빠졌다. 탈락. 됐습니까? 답은 확실히 2번이 맞습니다. 됐죠? 패스. 9번 갑시다.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해서 영문자와 달리 됐습니까?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을 한글은 보니까 자모를 조합하네. 그래서 인코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만큼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글의 코딩 방식 됐습니까? 다시 말해 컴퓨터에서의 한글 구현 방식은 크게 여기 써보면 한글 구현 방식은 조합형과 완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합형은 한글의 모든 자모에다가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조합형은 한글 자모에다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이를 불러와서 조합하여 글자를 구현하는 방식임에 비해서 됐습니까? 완성형은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자모에다가 불러오는 것이고 얘는 이미 만들어진 완성된 글자에다가 코드를 할당해서 그 글자를 불러오는 방식이죠. 됐습니까? 조합형으로는 한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서 19개 초성, 21개 중성, 그리고 28개의 종성을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이렇게를 표현할 수 있다. 와, 경우의 수가 많네요. 초기 완성형에는 실제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350개의 글자만을 코드에 반영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초기에 주로 사용하는 우리 한글은 주로 완성형으로 썼네. 완성형으로. 됐습니까? 초기 보니까 이를 번하기 위해서 확장 완성형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성형으로 썼기 때문에 돔, 햇, 백 같은 글자는 쓸 수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확장 완성형이 나왔고 조합형 완성형, 확장 완성형. 이어서 유니코드 2.0이 개발되었다.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11,172자를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모 또한 포함하여 조합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1번 좀, 햇 쉬운 문제입니다. 백과 같은 글자를 쓰려면 여러분 이거는 확장형으로 안 된다 했잖아. 다시 여기 보면 좀, 햇, 백과 같은 글자는 확장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성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장 완성형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좀, 햇, 백과 같은 글자를 쓰려면 조합형 방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확장 완성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죠. 답이 너무 쉽게 나와. 나머지 선지가 어려워. 나머지 선지가. 유니코드 2.0을 사용하면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조합형 방식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겠다.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여러분 마지막에서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글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서 할 수 있다. 그죠? 답은 힌트가 있습니다. 됐나요? 답은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조합형 방식이 아니라 확장 완성형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십시다. 10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빨리 독해볼까요, 여러분? 자유지상주의자에게 있어서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될 때 정의롭다. 사회는 자유지상주의는 자는 무조건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유지상주의를 이해하려면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과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가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의 이 자유라는 개념을 알려면 첫 번째 프리덤은 제약으로부터 자유, 두 번째는 리버티 강제로부터 자유. 이렇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프리덤이 강제를 비롯한 모든 제약의 전적인 부재라면 됐습니다. 프리덤은 기본적으로 제약 자체가 아예 없네. 제약으로부터 완전 자유잖아. 리버티는 특정한 종류의 구속인 강제의 부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약이 없다는 것이고 얘는 강제하는 게 없다는 거죠. 리버티. 일반적으로 강제는 물리적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죠. 강제하는 것은 물리적 힘, 위협. 프리덤과 리버티가 동의어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은 특정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부는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해당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죠. 강제한단 말이야. 이와 달리 A국 시민은 거주지 이전의 허가가 필요 없어서 국가로부터 어떤 물리적 위협을 저지나 위협도 받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A국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실제로 이사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민은 이사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거나 이사 가려는 곳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실현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즉 쉽게 말하면 내가 가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 제약이 있는 거잖아. 제약. 근데 내가 가면 국가가 뭐라 한다고. 리버티. 그죠? 강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강제와 무관하게 다른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죠. 그죠?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리버티의 개념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어떤 제한, 직장이 없네. 돈이 없네. 프리덤과 관련돼 있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들이 두 가지 자유를 모두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로 극소화하는 것, 특히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적인 정부의 강제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말이죠. 1번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한다고 할 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여러분 정부의 강제적 간섭으로 그러니까 리버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1번 탈락. 2번 A국의 시민들은 다양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거주 이전에 대한 아니죠. 왜냐하면 A국 사람들은 거주지 이전의 허가가 필요 없어서 물리적 저지나 위협이 없는데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거. 됐습니까? 3번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리버티는 결국 강제해야지. 직접적인 물리적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이 아니고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 더 중요한 거죠. 강제. 그래서 답이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개인의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해요? 리버티. 맞죠? 리버티.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문제
괜찮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상 괄호 안에 말은 앞뒤 문맥에 답이 있다. 어디 있다고요? 앞뒤 문맥에 힌트가 반드시 있다. 힌트가 됐나? 상등이는 법을 사랑하고 중등이는 법을 두려워하며 하등이는 법을 싫어한다. 법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부끄러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싫어하지만 법을 싫어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도 부끄러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기회만 만나면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서 그리끼는 것이 없다. 그가 다만 죄를 저지르지 않는 까닭은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처제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지 그의 심사가 올바르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등이는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법을 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중등이는 법을 두려워가지고 됐습니까? 범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하등이는 법을 싫어하죠. 법을 싫어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나 법률상 인품을 논의해서 세 등급으로 구별한 것은 후천적인 학식의 환경과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핵심은 이거잖아.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은 교화를 널리 베풀어야 되겠죠. 다시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범죄 건수가 훨씬 더 줄어든다고. 힌트는 항상 앞뒤 문맥에 있습니다. 1번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자. 탈락.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데 있다.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화에 힘써야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서서히 후반부로 갑시다. 12번.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석의 여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해커스 기본서에도 그대로 있고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죠.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에 염세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졌다. 1년이 여성과 만나서 합장을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스님은 오래 산에 있었으니까 나물 냄새가 났는데 쓸쓸했고 늙었습니다. 나는 서러워졌어. 그 서러운 이유가 2형부터 나옵니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전판이라고 하는 금광입니다. 금광.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 옥수수를 파는 여자는 당연히 1년과 관련성을 가지면 나중에 여자 스님이 되는 거죠. 시간을 빠꾸 해가지고 빽해가지고 과거 해상한다.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아마 이 아줌마가 이 스님이 옛날에 아줌마였는데 아줌마가 옥수수 팔았네. 딸아이를 때리면서. 이렇게 금강에서 여러분 옥수수 파는 이유가 나옵니다. 섣불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남편이 가출했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딸이 죽었네.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삶의 비극을 잊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 여성이 되네. 어이구. 상공도 슬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1번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백석의 시는 백석이 함경북도 사람이니까 함경도 사람이라 사투리가 많습니다. 섣벌, 딸이며 금전판 이런 것들.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나와 있죠. 3번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답은 요거죠.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하는 게 아니고 그지? 이연에서 과거 해상으로 역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4번의 공감각적 이미지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인데 차게 촉각으로 빗댔죠.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패스하자.
13번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로컬 푸드는 1차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생산되는 농식품을 의미한다. 로컬 푸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컬 푸드를 물리적 거리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물리적 거리로만 제한을 하면 좁게는 반경 50km, 넓게는 반경 100km의 농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로컬 푸드라고 한다. 물리적으로는 50에서 100km. 그렇다고 해서 로컬 푸드가 이 정도의 물리적 거리나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의 농식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50km, 100km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로컬 푸드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경우 넓게는 반경 160km 정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합니다. 이는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서 건강성, 신뢰성, 친환경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160km 정도 되면 시간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 되면 뭐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까지 로컬 푸드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말 같은데 로컬 푸드가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죠? 로컬 푸드 운동은 친환경적이고 자립적이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농업의 해체와 식품 안정성의 위기가 만나는 접점은 로컬 푸드 운동이 발화하는 배경이 됩니다. 전통적인 농업은 관련 인구 감소, 농촌 경제 영세와 종자에서 식탁까지 지배하는 거대한 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리 길어? 그죠?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식품은 물론 자연환경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소비를 연결하고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대안적 공동체 운동으로 선순환시키려는 노력이 로컬 푸드 운동으로 나타났다. 됐습니까?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1번 OX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로컬 푸드의 범위는 경제적 요소를 규정해서 고려해서 규정할 수 있다. 로컬 푸드의 범위는 뭐라 했냐면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서 건강성, 신뢰성, 친환경성 맞습니까? 당연히 뭐 생산, 유통, 소비,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규정할 수 있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로컬 푸드는 어디냐면 전통적인 농업은 거대 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2번 식품 안정성에 주목하는 로컬 푸드 운동은 환경보호 운동과도 밀접한 로컬 푸드 운동과 관련되어 있죠. 3번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해당 지역에 선출되는 로컬 푸드를 활용할 수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행정구역을 가지고 로컬 푸드를 한다 했죠.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역 농가가 이거는 답이 거저나옵니다. 나머지 선택지가 좀 애매한 게 있어도 거대 자본에 의존해서 연결하는 시도는 로컬 푸드 운동이 되지 않는 거죠. 로컬 푸드 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지, 여러분? 거의 대부분 농촌이 거대 자본에 잠식됐잖아. 맞죠? 그래서 나온 게 로컬 푸드 운동이지 거대 자본하고 같이 짝짝이를 하는 게 짝짝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기억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이랬습니다. 규중치루 쟁론기네. 규방의 7가지 벗들이 서로 쟁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규중치루는 부인네 방 가운데 7벗이니 바느질 할 때 쓰는 거. 그라는 선비는 필묵과 종이 벼루로 문방 사우를 삼아 쓰나 규중 여잔들 홀로 어찌 벗이 없겠느냐. 그죠? 여자들이 쓰는 7가지 벗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침선, 바느질에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해서 벗을 삼을새 바늘, 세요각시, 바늘, 그 다음에 침척, 자를 척부인, 가위로 교두각시라고, 인두로 인화부인이라, 인화낭자를 하고, 달루리로 울랑자를 하고, 실로 청홍 흑백각시를 하며, 골무로 감토할미라 하며, 치루를 삼아 규중 부인내 아침 소세를 마치며
일을 마침에 7위가 7 친구들이 일제히 모여 종시하기를 한 가지로 의논하여 각각 소임을 이뤄내는지라. 그 다음에 여러분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척부인이 긴 허리를 자르며 이러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략되고 나서 인하 낭자가 이러되 됐습니까? 인하는 여러분 인두 있죠. 인두 이렇게 다리미 비슷한 거 있잖아요. 다리미는 아니고 이렇게 인두로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대 내는 다투지 마라. 이제 이 말하기 방식이죠. 그대 내는 다투지 마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리라. 민우비 세누비 눌러하여 저가락같이 고우며 혼술이 나고 다니면 어찌 풀로 야 나도 내 공을 말할게. 너희들 그만 다투라 하면서 내가 아니면 어찌 풀 먹인 듯이 빳빳하게 하겠느냐. 바느질 용속한 재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여러분 이렇게 바느질이 울퉁불퉁 나온 것도 내가 인도로 쭉 찢으면 금방 한 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이 감추어서 바느질의 공이 나를로 하여 나타난다. 너희들 내 공도 이렇다고. 내 공은 한 번 쫙 하면 빳빳하게 풀 먹인 듯이 하고 바느질 잘못된 것도 이렇게 딱 그죠? 다리면 금방 깔끔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1번 풍자적 표현을 통해서 내면의 갈등 아니죠.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지켜야 한다고 충고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세요 바늘의 공도 광채가 난다. 됐습니까? 자신의 도움을 통해서 상대방이 빛날 수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15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포커스가 다릅니다. 한국 아이스하키가 북한을 제압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팀은 됐습니까? 13일 스키 사무 레슬레 링크에서 벌어진 동계 아시안게임 아이스하키 최종 경기에서 북한을 6대5로 제치고 1승 2패를 마크 일본 중국에 이어서 3위에 입상했습니다.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한국팀은 열세를 예상했네. 이날 필승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서 1피리어드 초반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펴던 중에 3분점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기세를 높였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아이스하키 남북 대결에서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6대5로 승리했다. 보니까 하여튼 둘 다 예상은 뒤엎은 거 맞아요. 근데 가에서는 북한을 제압했다 했는데 승리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팀은 13일 삿포로 스키나무 실내링크에서 열린 북한팀과의 경기에서 초반 수비 치중의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 승세를 타기 시작 한 차례의 동점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끝냈다. 한국팀은 이로써 북한팀과의 대표 대결에서 3승 1패로 앞섰다. 1번 가는 제압했다 라는 말이 있죠. 나는 승리했다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어. 당연히 가보다 나가 훨씬 더 객관적인 태도죠. 승리했다. 제압이란 말은 약간 좀 무찔렀다. 그죠? 이런 주관적인 표현이잖아. 1번 맞고 2번 가는 필승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쳤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수비치 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 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어. 가가 당연히 선수들의 정신력, 의욕을 강조한 것 같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가는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그죠? 나는 예상을 뒤엎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가와 나 모두 경기 전에 한국팀의 실력이 북한팀의 실력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4번 틀렸잖아. 가는 3위에 입상했다. 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와 나 모두 아쉬운 경기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헛소리죠. 둘 다 뭐라 했지? 예상을 뒤엎고 예상은 4등이야 우리가. 근데 동메달을 획득한 것이죠. 됐습니까? 답은 4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서서히 갑시다. 16번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21세기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욕망과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 사이에서의 균형을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욕망을 하는 거하고 이 윤리적인 태도로 같이 균형을 잡는 일이 도전이죠. 나를 위해 물건을 사고 싶은衝動이 부수적으로 어떤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지 확실히 따져보는 것.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 꼴이죠.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됐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이것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태도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가? 이것들이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의 자세입니다. 이기적, 나를 위해 살지만 결국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해야 되죠. 자세이다. 우리는 자긍심을 충족하려는 과시적 소비가 이끌었던 소비의 시대에서 과시적 소비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야. 신중하게 소비하는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로 점진적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이미 몇 세대에 걸쳐서 과시적인 소비를 경험했기에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흥미로운 물건을 사는 기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쇼핑이라는 탐험이 사회와 생활 방식에 제공하는 혜택은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 또한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보다 쇼핑을 줄일 것 같지는 않죠. 그러나 앞으로 소비 패턴과 품목은 가치관과 태도 변화와 함께 바뀌어야 된다. 쇼핑은 줄지 않더라도 그 소비의 패턴과 품목이 바뀌어야 한다. 과시적인 소비는 자긍심을 향한 인간의 욕구로 주도되었지만 과시적 소비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소비가 가진 함이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기적 이타주의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치게 동정심이 많아지거나 비정한 자본주의자에서 사회복지사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니죠. 또한 어떤 구매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갑자기 옮겨가지도 않습니다.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뭐냐? 단지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고 어떻게 구입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맞죠? 이걸 사더라도 공정무역인지, 맞죠?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에도 소비의 시대와 비교해서 적지 않은 쇼핑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죠? 쇼핑은 줄지 않는다 했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뜻하는 가성비에 집착한 구입이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아니죠. 됐습니까? 이기적 이타주의의 소비는 반드시 내가 소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동물 보호를 위해 가죽 제품보다 면 제품을 사는 경우도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에 의해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4번인데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필요보다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해서 물건을 구매할 것 같다.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필요해서 쓰는데 사회와의 어떤 연관성을 고려하는 거죠. 됐습니까? 소비자의 필요보다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물건을 구매해버리면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답이 완전히 안 되죠.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17번 판소리 사설은,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은 그저 먹어야지. 판소리 장르를 결국 적청문학이라 하죠. 적청문학은 청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판소리 사설은 운문과 산문이 청이 쌓인 것도 있고 계청들도 서로 쌓여 있고 언어 청이가 매우 다채롭죠. 본래 판소리는 쌍놈들이 했지만 양반들이 즐겼기 때문에 쌍놈들의 말도 있지만 양반의 언어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적청. 됐습니까? 청이 쌓인다. 퇴적된다. 이런 말이죠. 18번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연치 않게니까 우연찮게 맞고 변변한 지금 777 못하다 맞고 이런 말은 없죠. 안절부절 못하다만 있죠. 안절부절하다는 없습니다. 답이 쉽게 나온 거죠. 됐나요? 오케이. 19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문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관용절을 하는 문장이죠. 관용절을 하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 이 센텐스가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용어 역할을 하는 거다. 그죠?
이 관형절을 하는 문장은 표지가 있습니다. 니은, 는, 던, 뭐뭐 할 이런 표지가 분명하게 있죠. 그런데 이 관형절은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관계관형절. 관계관형절은 이 꾸밈을 받는 아는 문장에서 꾸밈을 받는 아는 문장의 체언과 관계되어 있는 문장 성분 하나가 암기 문장에서 생략되어 있어야 돼. 되나요? 예를 들면 1번 내가 어제 책을 산 니은 있네. 니은. 근데 내가 어제 서점에서 책을 사다. 그 서점은 우리 집 옆에 있다. 이 꾸밈을 받는 서점과 관계되어 있는 서점에서 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3번에 그 화가는 붓을 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이랬잖아요. 요게 땀을 수식하잖아. 이때 이마에 땀이 흐른다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전부 다 관계관형절. 횃불을 축혀든 사람들이 횃불을 축혀들다. 맞죠? 주어가 빠져있죠.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동격관형절이죠.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났다. 그게 기억이야, 기억. 사실이 없다. 팩트야, 팩트. 됐습니까? 이때는 동격관형절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동격관형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본 이론반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정리합시다.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하였습니다. 공정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된다. 우리는 종종 어떤 법적 판단에 대해서 공정성을 묻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도 공정하다, 공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정성이 승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판단의 결과가 가능한 결과들 중 일부분으로 특별히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됐죠? 이런 조건은 공평성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조건은 독립성으로. 공정성에는 공평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련된 판단들이 외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공정성의 두 조건은 동전 던지기 게임을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해서 해보자. 됐죠? 이 게임이 공평하다는 것은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여러 번 진행했을 때 가능한 결과, 즉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말한다. 공평성이 승립하지 않는다면 이 게임의 공정성이 없으면 공정성이 승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독립성이 공정성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립성이 공정성의 조건이 되는 거? 동전 던지기 게임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의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그죠? 동전이 조작이 되지 않잖아. 만일 게임에 사용된 동전이 특별한 외부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어서 앞면이 두 번 나온 뒤에는 항상 뒷면이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두 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온 뒤에 게임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을 채택한 사람은 언제나 패배하지 않겠죠. 조작이 일어나면 공평하지 않고 결국 공정하지 않은 거죠. 이와 같이 동전이 외부 장치에 의해 조작될 경우에는 항상 게임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죠.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독립적이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볼까? 보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동전 던지기 게임은 독립적이고 공평하죠. 조작할 수 없으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 앞면이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가 된 동전 던지기 게임은 공평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공평한 거 아닌가?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 앞면이 나오고 이거는 공평하잖아. 공평해. 맞죠? 조작이 됐지만 이거는 공평한 거잖아.
됐습니까? 왜냐하면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니까 이거는 뭐 어디 가나 나는 한 판 이기고 한 판 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는 탈락. 이 문제 괜찮네. 제일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디귿. 동전 자체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클 때 당연히 이리 되면 그 동전을 이용한 동전 던지기 게임은 공정하지 않은 거죠. 됐습니까? 다시. 좀 전에 이거는 동전의 무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것이고, 앞에서 앞면이 나온 뒤에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한번 나오고 뒷면이 나온 것은 이건 공평한 게임은 맞지. 공평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서는 공정성의 조건인 공평성과 독립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됐죠? 이 문제 정도가 좀 수준 있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비문학에서만 좀 시간이 걸리고 했지, 나머지는 그닥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시험을 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쌤과 함께, 또 우리 해커스 쌤들과 함께 흔들리지 말고 차근차근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가십시다. 쌤도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